안녕하십니까. 한밤의 낭독자들 7회 낭독을 맡게 된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이제 9시가 막 지난 늦은 시간에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서도 눈이 내리고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날 이제 술 한잔도 좋고 집에서 이렇게 뭐 영상 보면서 따뜻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소리 약간 말씀드렸는데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국에 들러서 프로포폴이 아니죠, 뭐죠? 프로포폴은 그거 맞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프로폴리스, 네, 프로폴리스를 입에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걸 샀어요. 하는데 약사님이 저한테 이거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목을 급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써도 되느냐, 많이 쓰는 건 상관없냐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2번 뿌리시라는 거예요. 왜요? 왜 자꾸 2번을 뿌리라고 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너무 고가이니까 자주 뿌리면 약간 현타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2번만 뿌리라. 제가 너무 가난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많이 뿌리고 싶은데 2번만 뿌리라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지금 출근을 했고요. 약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약의 기운으로 목 상태를 좋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은 소통이 목적이니까요. 제가 뭐 낭독을 길게 하거나 제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대답하고, 제가 이제 오늘의 제목이 글쓰기의 괴로움과 즐거움 같은 건데,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즐거운 사람들은 알아서, 근데 솔직히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들은 글쓰기 안 하거든요. 괴로우면 글쓰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약간의 글쓰기의 괴로움을 나누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닐까 싶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밤의 낭독자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낭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운영하는 인문 360도에서 국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한 소통 인문 컨텐츠입니다. 지금 인문 360도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2월 말까지 진행이 됐는데, 매주 수요일에 한 명의 낭독자가 나와서 나를 위로하는 문장이라는 테마로 직접 선별한 문장을 낭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월에 정지호 작가님, 박준 시인, 싱어송라이터 시와씨, 장항준 감독님이 출연을 하셨고요. 2월에는 이설 배우님, 그리고 최갑수 여행작가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챙겨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위로를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라는 게 사실은 주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위로라는 건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막 책임져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위로를 받고 싶지 않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누가 위로를 해도 잘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위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빗 와이님께서 낭독자들 섭외 훌륭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다음 주도 또 쟁쟁하신 분, 제가 또 좋아하는 김겨울 작가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완벽한 라인업이 아닌가. 이게 이제 어쩌면 낭독의 국가대표, 제가 이제 8번이고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9번이 이제 다시 다음 시즌에 낭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원래 8번은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글쓰기를 부르는 문장들이라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낭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낭독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낭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색다릅니다.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산낭패라는 걸 제가 기획을 했었어요.
산울림 낭독 페스티벌이라고요. 산울림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한겨울에 거기서 낭독회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기획을 했던 분이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송은지 씨 그리고 유어마인드 서점을 운영하시는 이로 씨 이렇게 저하고 세 명이서 산울림 낭독 페스티벌 기획을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동안 온갖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대본을 통째로 읽기도 하고 단편을 다 읽기도 하고 배우들 뭐 그때 장진 감독이랑 김원혜 배우가 나와서 연기하는 식으로 낭독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채로운 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낭독이라는 건 맥락이구나.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이 낭독이 나중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인문 360도에서 기획하는 게 오프라인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낭독을 확장해서 한 편을 통째로 읽는 낭독이라든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낭독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낭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곳에 이제 퍼올리는 또 인용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은 이제 조회수를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문장들은 맥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자체로 좋은 문장이어서 두세 줄이면 뭐 좋은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딱 와닿는 식구라든지. 근데 저는 그런 문장들보다는 아주 한 시간 동안 길게 들었을 때 느껴지는 낭독의 묘미 같은 걸 더 좋아해서 나중에 그런 걸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글쓰기에 괴로워할 때 참고하는 문장들 그런 문장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괴로울 때 글쓰기가 힘들 때 이런 문장들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은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원고는 확실히 돈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술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빨리 네가 지금 완성을 해서 원고를 보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원고를 쓴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가들은 글을 쓰고 있을 때 자기의 작품이 너무 비루해 보입니다. 너무 하찮아 보이고 다른 작가들의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내 글만 유독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빠져 있는 상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고는 확실히 돈이 된다.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고를 보내야 한다. 원고를 보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완성도가 떨어지든 뭐 완성도가 처참한 수준이든 일단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창작자가 돈을 너무 밝히는 것도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와 창작을 어떻게 하면 잘 돈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세대의 변화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킹의 말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정말 뭐든지 써도 좋다. 단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말인데요. 진실을 한 문장은 뭘까? 진실한 문장은 내가 스스로 진실하다고 느꼈을 때 진실한 문장일까? 혹은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진실하게 느껴져야 될까? 그거는 사실은 작가로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게 제가 글을 쓰고 있을 때 가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짜 같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표출하지 못했을 때 가짜 같기도 하고 내가 쓰려고 했던 부분에서 약간 달라졌을 때 그게 가짜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런 변화들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면서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좋은 혹은 행복한 글쓰기 작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낭독할 책을 3권 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짜 이야기를 쓰다라는 책이고요. 일단 이것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버드 니만 재단의 논픽션 글쓰기 가이드인데 사실 논픽션 글쓰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픽션 쓰는 작가들도 그 소설 쓰고 뭐 웹소설 쓰시고 이런 분들도 논픽션 글쓰기로부터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챙겨볼 만한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작가들의 글이 담겨있는 엔솔로지 형태이고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책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이걸 제가 뭐 글쓰기의 바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똑같은 제목이죠. 한창훈 작가님의 나는 왜 쓰는가. 영국의 조지 오웰과 한국의 한창훈이 어떻게 글쓰기를 다르게 느끼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화진표님께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던 군인 시절 일기 쓴 게 저의 마지막 글쓰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 바쁘다 보니 점점 글을 쓰기보다 읽게 됩니다라고. 이거 진짜 너무 와닿는. 혹시 제 사인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사인을 이름을 거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조금 있고요. 쓰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군대 시절 때문이었거든요. 그 군인 시절에 되게 외롭고 힘든 상황인데도 책을 열심히 읽었고 글도 열심히 썼어요. 근데 글을 쓰면 이제 그 고참들이 와가지고 야 뭐 썼냐 뭐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못 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글씨를 거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하여서 뭐 썼냐고 보다가 갑자기 글씨가 거꾸로 돼 있으면 이게 뒤집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포기 가버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됐는데 군인 시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글 쓸 때 나중에 그 글을 보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지금의 내가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서 훗날의 내게 영양분을 마련해 주자. 소스를 마련해 주자. 그러니까 훗날에 뭐 한 5년, 10년 후에 내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이땐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지금의 기록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거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보린님. 아이들이 한 문단은커녕 세 문장도 쓰기 힘들어하는데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써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죠. 글 쓴 사람도 있고 글을 쓰기를 시키는 사람도 문장을 쓰라고 할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은 글쓰기는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수정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은 대충 해도 된다. 대충 하고 이걸 어차피 수정할 거고 좋게 만들 거기 때문에 시작은 너무 가볍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장들을 툭툭 내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좋아하는 방식인데 단어 3개를 던져줘요. 그 단어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놀이처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 문장도 쓰기 힘들어한다라는 건 글쓰기에 관심이 없는 아이일 확률이 높죠. 그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건 약간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글쓰기에 관심이 적을 확률이 높아요. 나가서 노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글쓰기를 굳이 앉아서 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주위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글쓰기를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작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타고나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많은 난관과 괴로움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포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글쓰기의 시작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노라 에이프런의 글인데요. 여기 이제 여러 작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가님은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나리오 작가였고요.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유브 갓 메일 이런 영화 감독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감독만 하신 게 아니고 글쓰기 기자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뉴욕타임즈 편집장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분이 쓰셨던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널리스트로 일할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시나리오 작가를 하면서 배운 것도 있다. 젊은 저널리스트로서 이야기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인 줄 알았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러티브를 부여해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조는 내러티브의 열쇠이다. 이야기꾼이라면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그 일은 어디서 시작됐나? 첫 시작은 어디쯤에서 끝났고 중간은 어디서 시작됐나? 중간은 어디쯤에서 끝났고 끝은 어디서 시작됐나? 영화학교에서는 고전적인 삼막 구조로 위의 세 가지 질문을 가르친다. 이 구조는 영화계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종교이다. 저널리스트는 본능적으로 이를 배운다. 네, 이제 이 문장은 사실은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예전에 아주 잠깐 글쓰기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온갖 원고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은 막 10권짜리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써보세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인생 자체가 드라마인 분들이 많죠. 근데 글쓰기를 하려면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생활을, 경험을 내러티브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글쓰기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이제 프로폴리스 산 얘기 했잖아요.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약사 선생님은 저한테 자꾸 하루 2번 뿌리세요. 왜요? 비싸니까요. 더 자주 뿌리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하루 2번만 뿌리세요. 왜요? 비싸니까요. 그래서 반복을 하다가 서로 웃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약사 그분의 캐릭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저만의 오해입니다. 그분은 되게 원칙주의자일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약을 정시에 먹게 하고, 이 약을 사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 어떤 사람인 걸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약사 선생님을 제 삶의 한 방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글을 쓸 때 이 사람을 어떤 내러티브에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을 겪으면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겪겠죠. 근데 사건을 겪고 그냥 방치하는 것과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사건들을 내러티브로 만들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 그런 게 어쩌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분은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하시고 그 영화 픽션을 쓰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을 때는 사건의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원인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야기에서는 원인 결과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결과가 없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에 궁금증을 느끼고 비밀을 이렇게 파헤쳐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널리스트로서 글쓰기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장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그게 픽션을 쓰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좀 두껍긴 하지만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흔들었어야 되는데 다양한 작가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 마티스님께서 역시 소설가는 일상의 한 부분도 이야기 자료가 되는군요. 이게 약간 즐거운 부분이자 괴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4시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하드워킹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모든 경험들을 나름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이렇게 사람들이 작가들 예민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예민하죠. 근데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 의미를 내 식으로 해석을 하고 쟁여두는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예술가의 숙명인 것 같고, 주변에 예술가들이 있다면,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피하세요. 피하는 게 답입니다. 옆에 있으면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글 쓰다 나왔는데 미치겠어요. 왜 이럴까?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글을 써왔는데 그러면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잖아요. 글쓰기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돼. 간단해. 장인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20년이 돼도 안 되고요. 30년 된 작가님들한테 물어봐도 안 된대요. 매번 힘들고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도 희망은 없는데 희망을 버리고 힘내라는 말 박찬욱 감독님이 하셨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들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했던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글쓰기가 힘들 때면 나는 나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내 책을 읽는다. 자기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글쓰기는 언제나 어려웠고 가끔은 거의 불가능했음을 기억하게 된다. 이게 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인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걸 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작할 때 흥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구조의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써야지. 근데 이게 처음에 구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엄청난 수정을 거쳐야 되고 점점 축소돼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들고 그러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이번에는 안 되나 봐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했다가 조금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끝을 내고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다음 책을 낼 때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까먹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게 이렇게 힘들었던 걸 왜 기억을 못했지? 그리고 그걸 그렇게 힘들어 했으면 이제 그만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 힘든 사이사이에 약간 중독적인 뭔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약간 지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희열의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내게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그게 답이다. 그때 희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느껴지는 그 희열, 그거가 또 다음 길로 가게 해주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약간 버티고 약간 제가 목에 프로폴리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약 기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글 쓰는 것처럼 그런 식의 과정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래서 희망을 버렸습니다. 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도 망하겠지만 그래도 쓰는 건 재밌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아주
소소한 희망이랄까요? 그런 소소한 희망을 가지고 글쓰기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제이디 셀린저가 이제 군에 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는 저는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적군에 포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제이디 셀린저는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타자기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디 셀린저는 정말 훌륭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작가이구나. 두 번째는 야 진짜 민폐구나. 아니 그 포탄이 저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일까. 근데 뭐 대체로 주변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민폐를 조금씩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단계는 민폐인 걸 서로 약간씩 감안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직업들이 약간의 민폐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배달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공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시끄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관대하게 저 직업은 저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인정해주고 약간의 민폐를 감안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사실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댓글 문화나 이런 것들도 보고 있으면 글쓰기가 참 다른 방식으로 나쁘게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상대를 이렇게 약점을 파헤치는 그런 글들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 댓글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거의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청정구역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미놀타님께서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 생각이 난다고. 저 영화도 저 좋아합니다. 작가들이 나오는 영화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뀨님께서 작가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아무나 해도 됩니다.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소설계가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유인책을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쓰기의 즐거움을 한번 이렇게 맛을 보고 나면 이게 돈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고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적다는 걸 알게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작가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글쓰기 초보들에게 글쓰기의 매력을 알려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돼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읽으면 드라마나 영화가 줄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긴 낭독을 좋아한다고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소설은 약간 초반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자기가 알아서 상상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처럼 막 보여주고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 관객 여러분 우리가 다 제공해 드릴게요, 인물도 드리고 사건도 드리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소설은 참여하는 독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렇게 함께 세계를 구축하다 보면 그 소설이 끝날 때쯤 엄청난 허탈함, 엄청난 환희가 몰려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함께 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과 달리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다른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설만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소설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드라마나 영화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함께 같이 다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하다기보다 유능한 창작자나 유능한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를 보는 관점도 좀 확장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너스 오브 코리아 님께서 한국 소설을 읽으면 모국어의 깊이와 맛이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진짜 외국 소설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한국 소설 젊은 작가들이 쓰는 걸 읽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문장으로, 그 단어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그 어떤 매체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설을 읽으면 모국어의 깊이도 느껴지지만 지금 동시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훨씬 잘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조지 오웰의 이 책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제가 늘 좋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왜 쓰는가에서 조지 오웰이 4가지로 자기가 글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짧게 이건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순전한 호기심.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싶은, 좀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은 그런 이기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주도적인 뭔가를 했던 기억으로 남고 싶은 그런 글쓰기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순전한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학적 열정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내러티브로 만드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방식대로 나만의 내러티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미학적 열정이죠. 외부 세계는 다 똑같이 바라보지만 그 똑같이 바라본 것에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드러내서 쟤는 전 걸 바라볼 수 있네라는 그런 미학적 뭐랄까 칭찬 같은 것도 받고 싶은 마음이 이게 미학적 열정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 충동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 두려는 욕구를 말한다. 이거는 뭐 지금 세대는 약간 이해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제 무진갱이나 약간 60년대 소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문화들이 많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보편적이었거나 아주 흔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그 당대의 문화와 그 당대의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당대의 뭐 다양한 것들을 함께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와 시간을 박제하는 듯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조지 오웰에게는 정치적 목적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은 가진 사람들이 다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작가들은 그런 주류의 역사나 그런 거에 반대하여 자신만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소역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작은 역사들이 차곡차곡 모여 있을 때 나중에는 그게 어쩌면 주류 역사나 기존의 역사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지 오웰의 이런 4개의 이유와 함께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두 페이지를 돌이켜보니 내가 글을 쓰는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식의 발현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듯하다. 나는 그것이 마지막 인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작가는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글 쓰는 동기의 맨 밑바닥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책을 쓴다는 건 고통스러운 병을 오래 앓는 것처럼 끔찍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거역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아마 그 귀신은 아기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마구 울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만의 개별성을 지우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는다면 읽을 만한 글을 절대 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산문은 유리창과 같다. 나는 내가 글을 쓰는 동기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강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게 가장 따를 만한 것인지는 안다. 내 작업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 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건 이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저를 위로해주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어떤 작가는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그런 불합리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혼자만의 사유와 혼자만의 경험에 갇혀서 글쓰기를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도 저는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글쓰기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글쓰기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비판이랄까요?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뭐 작은 것들에 집착하고 뭐 큰 이야기나 이런 걸 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저는 제 이야기가 되게 크거든요. 크고 되게 절실하고 뭐 아까 악기들 도서관 좋다고 하셨는데 악기들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궁금증이야말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궁금증이었어요. 악기들이라는 걸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피아노 소리에 건반을 눌렀을 때 나는 피아노 소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 안에서 저만의 이야기 방식으로 그런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의 말은 저한테 그런 식의 위로를 줬던 네가 쓰고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네가 알아야 될 건 네가 쓰고 있는 글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라는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되새겨 보는 것 같습니다. 이안 아티스트인가요? 이안이겠죠? 이안 아티스트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시대와 분리될 수 없는 게 창작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시대와 분리될 수 없고요. 시대와 동떨어진 작품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 2023년 한국 소설, 한국 영화에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별로 없어요.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또 뭐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판타지를 쓰거나 판타지를 이야기하거나 뭐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쓰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는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를 피하는 것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2023년에 어떤 경향성 같은 것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픽션의 재료가 될 수 없는가, 그리고 얼마나 강팍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작품은 시대와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욱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묘사를 잘 해놓은 소설은 정말 내가 그 상황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작가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비주얼이 아닌 문자로 전송해서 사람들이 그걸 떠올리게 해야 되잖아요. 뭐 벽면은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가 얼마인데 바닥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우물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하나씩 정보를 취득하면서 자기만의 영상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묘사를 잘 해놓은 소설을 보고 있으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공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보다 오히려 소설에서 떠올랐던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리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적이라는 건 현실적이라는 것과 달라서 사실적인 그
이야기는 때로는 호명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리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하성구님께서 또 밸런스 게임을 해주셨는데 일종의 밸런스 게임인 것 같은데 작가님이 쓰신 글 중에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휴가 중인 시체일까요? 왜 휴가 중인 시체라고 생각하시죠? 역시라는 말이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역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있죠.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어떤 작품은 좀 부끄럽기도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이거 내가 썼나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작가의 저는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아까 동시대 작가들 보면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시대 작가 보고 있으면 그 편차가 되게 재밌잖아요. 어떤 이제 동시대 비슷한 또래의 작가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작품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작품을 봤는데 또 너무 별로야. 다음은 좋을까 안 좋을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기대해 본다는 게 재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최고의 작품은 역시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되게 뻔한 작가들이 혹은 창작자가 하는 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최면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작품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도 쓰면서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그랬던 헛소리를 그만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창훈 작가님 거는 빨리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창훈 작가님 진짜 문장이 좋잖아요. 막 글쓰기 또 재밌게 하시는 것 같고 읽고 있으면 그 뭔가 리듬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의 도입부에 있는 서문 같은 거예요. 왜 쓰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옳기는 하겠지만 좋지는 않다. 짧은 질문은 긴 대답을 요구한다. 차라리 쓰고 있는 사람을 지켜본 네가 답하는 게 낫다. 쟤는 아마 그것 때문에 맨날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을 거야. 이런 답이 나올 테니까. 왜 안 좋은가? 왜 사는가와 같은 질문이니까. 왜 사는가를 물어보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라고.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사정도 알 수 없고 그냥 뻔한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글쓰기는 삶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때로는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다, 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더 시간이 무르익으면 내가 준비가 되면 해야지라고 쟁여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피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순간인 것 같고 글쓰기를 하고 작가가 되면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삶의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도피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도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피할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삶에서 도피처가 없으면 절박해지고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저는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 도피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약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내 방식대로 나의 미학적 열정으로 만들어서 그걸 내 책으로 갖고 싶다라는 순수한 열정으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순간 다음에 또 거기 들어가고 싶다. 다음에 또 내 소설에 들어가고 싶다. 글쓰기에 빠져들어서 현실을 잊고 때로는 글쓰기가 얼마나 무한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도피처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저는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인문 360도에서는 여러분이 추천하신 나를 위로하는 문장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박정훈 님께서, 야,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이태준 작가의 수필집 무서록 중에서 인사라는 수필에 있는 문장을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아는 데는 손이 제일이다. 근엄한 이에 자중하면서 내어 미는 손. 사교계 부인의 매끈한 손길. 진실미를 결한 이기주의자의 담옷 넣기만 위주인 손. 신경쇠역자의 눅눅하고 싸늘한 손. 일에는 게으르나 손치장은 내는 사람의 손. 험한 노동계급의 일에 거칠어진 손. 모든 손들은 때로는 입보다 아니 눈보다도 그들을 여실히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즐거운 것은 천진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이쪽을 신뢰하며 쏠리도록 내어미는 어린이의 손이다. 이것은 마치 동물의 앞발과 같아 전적으로 친애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호들갑스럽게 꾸민다든지 팔을 온통 벌린다든지 혹은 점잔을 빼는 악수, 두 손을 한꺼번에 내민다든지 손을 야단스럽게 흔든다든지 혹은 손을 오래 잡고 놓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항상 이쪽에 무슨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다소 의심스러운 것이다. 야, 정말 이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문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식의 글을 쓰다 보면은, 자, 이제 다양한 손들을 묘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빠진 거 없나? 또 다른 손은 없는가? 스스로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최대한의 많은 손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손을 내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뭐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아이들이 글쓰기 힘들어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주제를 던져주는 것도, 손에 대해서 아무 얘기나 써봐. 뭐 엄마의 손, 뭐 아빠의 손, 뭐 친구의 손, 뭐 그리고 발에 대해서 써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좁혀서 이야기를 던져주면 훨씬 더 글쓰기의 도입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는 괴롭게 한 몇 문장 못 쓰고 나왔지만, 그리고 오는 길에 약국에서 경험을 하고 돌아가서 이제 글을 좀 더 써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될 것 같고, 보리님께서 끝까지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 블루오션에 많은 사람이 뛰어들도록 미끼를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네. 저도 미끼를 던지고, 네, 어항도 많이 던져두고, 저인망 형식으로 제가 또 각 곳곳에다가 글쓰기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작년부터 그 지역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못해서 약간 한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 만나니까 좀 아이디어들이 생기기도 하고, 만나서 직접 얘기해 보니까 재밌는 부분도 있고,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글쓰기 저인망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힐링하고 마음의 안정 찾고 갑니다라고 해주셨는데, 하진표님께서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힐링이라는 말, 위로라는 말이 약간 좀 너무 쉽게 쓰이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죠. 힐링하고 뭐 위로하고 이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쉬운 위로와 그냥 간단한 그런 위로보다 자기가 어떤 걸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 쓰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떤 걸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뿅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 소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걸작이 탄생되기를요. 분명히 망할 거겠지만, 또 이번에도 망하겠지만, 쓰는 동안에는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걸작을 쓰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고, 지금 각각의 방구석에서 뭔가 고민하고 창작하고 다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힘겨워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마디 제가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는 풀립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산책을 하시고요. 밤 산책은 위험하겠지만 산책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오늘 밤도 다 좋은 작품 쓰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